내가 10년을 버린 집에서 오늘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세요. 저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고통 옆에 서 있던 사람. 그게 제가 아는 저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빴습니다. 늘 바빴어요. 나 대신 어머니 좀 도와줘. 잠깐만. 그 잠깐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느 순간 1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환자 식사 보조, 투약 확인, 케어 기록, 보호자 응대. 제가 간호조무사로 배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월급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시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족쇄였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는 아무 데도 가면 안 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제 이름으로 가진 게 없었어요. 통장도 명함도 심지어 제 시간도.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이유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소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한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집에만 있었잖아. 집에만 있었다. 10년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직면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뭘 잃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40대 중반, 경력 단절, 내 사업은커녕 내 통장 하나 변변치 않은 상태. 그냥 다시 덮고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뭔가가 자꾸 저를 붙들었어요. 10년 동안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굴려온 방식, 환자를 대하는 법,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법, 직원들을 관리하는 법. 이게 다 내 안에 있었어요. 남의 이름 아래에.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요양원의 원장입니다. 그 집에서 10년을 일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침 6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가야 한다는 걸. 세수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요양원 문을 열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부터 아가 하고 부르시는 분도 계셨고 혼자 복도를 걸으시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좋아하시는 반찬, 싫어하시는 냄새, 잠버릇까지. 가족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식사 보조를 하고, 투약 확인을 하고, 낙상 예방 순찰을 하고, 보호자가 면회 오면 옆에 서서 상태를 설명하고, 직원이 갑자기 결근하면 제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대부분 서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다가도 어르신 쪽에서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야 했거든요. 밥그릇 들고 뛰어간 날도 있었어요.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웃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퇴근은 보통 저녁 7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일찍 가도 되라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걸 공기처럼 여기셨어요.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탈나는. 집에 오면 남편은 소파에 있었습니다. 밥은? 그게 첫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싸울 기운도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밤 10시. 그때부터 장부를 펼쳤습니다. 직원 급여 계산, 의약품 재고 정리, 다음 달 식재료 발주량 체크. 시어머니는 숫자에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일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합의 없이, 그냥 손이 거칠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내 손을 봤는데 이게 내 손이 맞나 싶었어요. 핸드크림을 바를 새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허리는 늘 아팠어요. 환자분들 이동 보조를 많이 하다 보면 허리가 버텨주질 않아요.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사서. 병원은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왠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나보다 더 아픈 어르신들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믿었거든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이 요양원이 잘 되면 나도 함께 잘 되겠지.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1년이 갔고 3년이 갔고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버티면 된다고, 참으면 된다고,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걸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려입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식사 보조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다들 모여라 하셨을 때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누구 생일도 아닌데 왜 모이나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면 또 제가 음식 차려야겠다 싶어서 냉장고 재료나 미리 확인했죠. 그게 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상속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큰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둘째도 왔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왔고요. 거실이 사람으로 채워졌는데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됐어. 그냥 나와.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거든요. 앞치마를 벗으려다가 그냥 두고 나왔어요. 어차피 밥 차려야 하니까. 잠깐만 있다 들어가야지. 저는 거실 구석에 섰습니다. 소파엔 시어머니와 큰아들 내외 둘째. 남편은 그 옆에. 저는 그 어느 자리에도 없었어요. 서 있을 공간조차 애매한 곳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흰 봉투였어요. 두툼했고요. 그 순간 뭔가 싸늘한 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차분하셨어요.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양원 지분이랑 건물 전부 큰아들 내외한테 넘긴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숨이 멈춰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소리도 잘 안 들렸고요. 그냥 그 흰 봉투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금 문제, 명예 이전 일정, 앞으로의 운영 방향.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큰 며느리가 뭔가를 물어보고 저는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귀에는 딱 하나만 들렸거든요. 제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손이 트도록 환자들을 씻겼고 밤마다 장부를 정리했고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제가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 요양원의 식단을 짠 것도 저였고 보호자들 전화를 받은 것도 저였고 어르신이 새벽에 쓰러지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실에서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들 밥을 먹었어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로 국을 떠드리고 반찬을 놓고 숟가락을 챙겼어요. 아무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릇을 닦았습니다. 멍하니 눈물이 났냐고요? 안 났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날 만큼 뭔가가 딱 끊겨버린 느낌이었어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소리도 없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족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가족이라는 말로 묶여 있었지만 가족이 나눠 갖는 것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기능이었던 겁니다. 요리하고 돌보고 정리하고 채워주는 이름 없는 기능. 그 밤이 저를 바꿨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상속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10년이 만들어 놓은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머리가 멈춰도 발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큰형님이 원장실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늘 시어머니 자리였거든요. 아니면 제가 서류 정리하던 자리. 형님은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2층 어르신 케어 일정. 내가 다 맡아. 인사도 없었어요. 어제 일에 대한 말도 없었고요. 그냥 업무 지시였습니다. 직원한테 하듯이 저는 그날부터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긴 하는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형님은 제가 하던 일을 당연하게 이어받으셨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제가 계속하도록 두셨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수고했어 한마디는 하셨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봤어요. 어제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 공간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오후 늦게 주방에서 어르신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들어오더니 제가 올려놓은 재료들을 쓱 밀어내셨어요. 여기 쓰지 마. 내가 쓸 거야.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 어르신들 간식 준비하려고요. 그건 나중에 해. 그러면서 제 손을 밀치셨어요. 살짝이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감촉이 오래 남았어요. 손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 손이 의미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너는 여기서 일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형님은 돌아서면서 덧붙이셨어요. 이 집에서 밥 먹는 값은 해야지. 밥 먹는 값?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0년을 일했어요. 무급으로, 계약서도 없이, 어르신들 기저귀를 갈고 새벽에 호출을 받고 명절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밥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10년을 다시 읽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언어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마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이 전부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간호 자격증이 있고 성실하고 거절 못하는. 그러니까 쓴 거예요. 10년 동안.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잠깐. 뭘 못해? 다 못하겠어. 형님이 오늘 나한테 한 말 들었어? 남편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도 힘드신 거야. 이제 책임이 생겼으니까 좀 이해해. 이해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뭘 믿었던 걸까? 내가 왜 버텼던 걸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질문만이 저를 그날 밤 살게 해줬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는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몰랐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도 저 공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더 무거웠고요. 그래도 갔어요. 또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상처를 받아도 배신감을 느껴도 바른 그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창고 정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형님이 시키신 거예요. 따로 설명도 없이. 3층 창고 오래된 거 다 정리해. 3층 창고는 요양원에서 제일 구석진 곳이에요. 물건들이 오래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초창기부터 쓰시던 것들, 낡은 서류 박스, 오래된 의료기기, 쓰지 않는 집기들. 저는 혼자 올라가서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많이 났어요. 기침이 나왔고요. 마스크도 제대로 안 챙겼는데 그냥 했습니다. 어차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박스 서너 개를 정리하다가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종이 박스인데 테이프가 꼼꼼하게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테이프라 누렇게 변해 있었고요. 별 생각 없이 열었어요. 안에는 물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낡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세트 넣는 방식의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건전지가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지직. 소음이 먼저 나왔어요.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소리. 그러다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소리가 작고 잡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볼륨을 높이려고 했는데 버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잘 될 때는 다 잘하거든.
근데 아무도 안 봐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사람이야.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박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걸까? 왜 이 상자에 있었던 걸까? 왜 하필 이 창고에, 이 자리에, 그리고 가장 크게, 이건 시험이었던 걸까? 생각이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어요. 10년의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힘든 상황을 저한테 맡기시던 일들,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을 제가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지켜보시던 눈빛,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어라고 하시던 말, 그게 족쇄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다른 의미였던 걸까요? 상속 발표 날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것도, 형님이 저를 직원처럼 대하게 두신 것도, 이 창고 정리를 하필 저한테 시키신 것도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저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창고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녹음기를 끄지 않았어요.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잡음이었어요. 중간중간 일상적인 메모 같은 말들. 근데 저는 그 잡음도 끊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그분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혼자 남기신 말 같아서요. 테이프가 다 돌아가고 딸깍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창고를 내려오면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졌던 게 다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확신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텨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야겠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장부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발주 확인도 안 했어요. 직원 스케줄 조정 문자도 답하지 않았고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제 몸이 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결심은 창고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미 섰어요.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계속 참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용당하면서 웃고 있는 게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람으로 남는 거라고 저는 그날 밤 혼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뭔가 어수선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배식이 안 된 어르신들이 계셨고 직원 한 명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고 다른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디 계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 담당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오늘 식사 담당 아닌데요. 직원이 멈칫했어요. 원장실에서 큰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높았어요. 납품업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발주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날 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형님은 그 번호를 몰랐을 거예요. 담당자 이름도, 발주 수량 기준도, 어르신별 시기 제한도,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만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제가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오전 내내 요양원이 흔들렸어요.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어르신 한 분이 식사를 거부하셨는데 평소에 어떻게 달래드렸는지 직원들이 몰랐고 보호자 한 분이 전화해서 면회 일정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답을 못 드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긴 했어요. 솔직히,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보일 때는. 근데 저는 꾹 참았어요. 내가 또 뛰어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점심 무렵 형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장부가 어디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원장실 두 번째 서랍이요. 근데 작성 방식은 제가 만든 양식이라 보시면 좀 낯설 수 있어요. 형님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하신 거였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후련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슬펐어요. 이게 진작 보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보였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 일로 쉬고 계시는데 아마 누군가한테 오늘 상황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일이 좀 있었다고? 저는 짧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미처 다 못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 한마디. 10년 만에 듣는 것 같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 가치는 내가 없어졌을 때 드러난다는 걸. 내가 채우고 있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정작 나는 몰랐다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내 이름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요양원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형님이 직접 챙기시는 부분도 생겼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나눴고요. 근데 뭔가 어설펐어요. 제가 보기에 예전만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작은 것들이 자꾸 삐걱거렸어요. 어르신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느껴졌고 보호자 민원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일하고 생각하면서 그날은 오후 늦게였어요. 직원들이 거의 다 퇴근하고 야간 담당만 남아있을 시간. 저는 1층 회의실에서 혼자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공간에 있었어요. 습관처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양 중이시라 요즘은 거의 안 나오시던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를 한번 보시더니 천천히 탁자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녹음기였어요. 제가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것. 분명히 상자에 다시 넣어뒀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소리가 작게 났어요. 탁!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래, 단단히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연기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연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순간 여러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모른 척한 것들, 참은 척한 것들, 괜찮은 척한 것들, 아니면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다는 것들. 시어머니가 의자를 당겨 앉으셨어요. 저도 앉으라고 눈짓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어르신 한 분이 움직이시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내가 다 봤어. 짧은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창고 녹음기가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창고 정리를 하필 저한테 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보고 계셨어요. 10년 동안 누가 불평하는지,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지,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리를 지키는지, 그리고 형님이 운영을 맡은 이후 흔들리는 요양원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개입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그 선택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요양원을 지킨 사람은 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린 말인데, 10년 동안 한 번만 들었으면 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눈물보다 먼저 온 게 따뜻함이었어요. 오래 차가웠던데 온기가 스미는 것처럼 천천히 깊이.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손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상속 발표 날 내 이름 안 부른 거 섭섭했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섭섭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야 했어. 그래야 내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잠깐 멍했어요. 섭섭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끝까지 사람으로 있는지. 그게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류는 내가 준비해놨어. 변호사한테 얘기해뒀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돌아보셨어요. 이 요양원 내 이름으로 해라.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보면서 10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칠어진 손, 아팠던 허리, 불리지 않던 내 이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불린 내 이름. 저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번엔 눈물이 났어요. 서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이미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들을 받았어요. 지분 이전 동의서, 운영권 위임장, 대표자 변경 신청서.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도장 찍으라는 곳에 찍었을 거예요. 가족이 시키면 그냥.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뭘 갖게 되는지, 뭘 책임지게 되는지. 끝까지 읽고 나서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큰형님 내외가 요양원을 떠난 건 그보다 며칠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 후련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상처를 받았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마무리는 아니었거든요. 형님이 떠난 날 저는 1층 어르신 방을 돌았어요. 한 분 한 분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이었어요. 운영권이 넘어오고 첫 번째 아침. 저는 일찍 나왔어요. 6시 40분.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유니폼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입던 것과 같은 색, 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번엔 새 걸로 꺼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도 이 거울 앞에 섰었어요. 매일 아침. 근데 그때는 제 눈을 잘 안 봤어요.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사실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지쳐있는 제 얼굴이 그날은 달랐어요. 오래 봤어요. 제 눈을.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연하죠. 며칠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입구에 서서 한 명 한 명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했어요. 어떤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직원은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한 직원은 저를 보더니 눈이 살짝 빨개지더라고요. 오래 같이 일한 분이었어요. 아마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저는 그분 손을 잠깐 잡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까치예요. 오전 회의를 처음으로 제가 이끌었어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하시거나 형님이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메모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번엔 제가 탁자 앞에 섰어요. 긴장했어요. 솔직히 목소리가 처음에 살짝 떨렸어요. 근데 말을 시작하면서 안정이 됐어요. 제가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르신 현황, 직원 배치, 이번 주 보호자 면담 일정. 10년 동안 제가 실제로 관리하던 것들.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대표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만 없었을 뿐. 점심시간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래 계신 분이에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아가, 이제 네가 원장이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네, 어르신. 제가 할게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잘 됐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보다 어르신한테 들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울컥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퇴근하면서 요양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간 직원이 조용히 순찰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처음 이 복도를 걸었을 때 저는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도와주러 온 며느리였으니까. 지금은 알아요. 저는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곁에 있는 사람. 직원들과 함께 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름을 가진 사람. 현관불을 끄기 전에 잠깐 멈춰 섰어요. 10년이 지나서야 갖게 된 자리. 근데 이상하게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것 같았어요.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상처도 시련도 그 녹음기 앞에서의 시간도 다 있어야 했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처음으로 대표 열쇠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며 앞치마를 두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곳의 대표입니다. 10년을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10년 동안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에.